이 4.29 재보선에 천정배, 정동영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탈당 후 출마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인 이슈로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후보의 출마가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 전망해 보겠습니다. 배병우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4.29 재보선 야권을 보면 일단 그 거물급 정치인들의 명운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천정배, 정동영 두 이제 전 정치인들이 네. 그 탈당 후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판세로 가게 될지 아직 초반이기 예측해 때문에 보시나요? 판세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선거 전문가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아직은 초반 분위기입니다만은 정동영 전 의원하고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가 여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로 보면 뭐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어렵다고 진단하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쳐요. 그렇다고 해서 판세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균형을 잡겠다는 민심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 결국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큰 뿌리를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하면 절반 네. 영치하게 경우는 1대3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없이 그렇게 비춰져요, 제 눈에는. 네.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어떤 첫 번째 시험대라 이런 평가의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 불허죠. 막판까지 아마 접전을 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역 그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재보선이 당초 예상대로 좀 싱거운 싸움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아주 재미는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 같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또 표라는 게 막판으로 갈수록 이기는 쪽으로 또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새정치연합에서는 두 석은 얻어야 이게 비기는 싸움이 되는데 과연 두 석을 얻을 수 있을지 이게 관심사네. 네, 사실 선거 앞두고 하는 얘기가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서울 관악을이 지금 집중되는 게 정동영 후보 얘기예요. 아무래도 지금 예전에 출마 선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좀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노무현 정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를 좀 겨냥한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 정권이 아니라 어떤 야당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냐? 정동영 의원이 원래 탈당을 하고 입후보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의 깊은 갈등의 골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명분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전면적으로 총체적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만 그 저변에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반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당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간에 민주당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이 저는 관악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마 새누리당이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새누리당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게 대표적인 선거구역이 좀 관악을이라 이렇게 비춰지네요. 네, 이 관악을의 경우 전통적인 또 야권 강세 지역이잖아요. 27년 동안 뭐 거의 야당 후보들이 예, 계속 해왔죠. 대로 뭐 새누리당이 뭐 어부지리식으로 당선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변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뭐 1차적으로는 정동영 후보가 지금 회초리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한테 회초리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은 야권표, 대종을 차지하는 호남표를 겨냥한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죠. 어차피 여권표가 요리 올 거는 아니니까 뭐 여권 공격한다 해서 여당 지지표가 자기한테 올 건 아니고 야권표를 누가 나눠먹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표 물론 지난 730 재보선 때 동작을에 서울 동작을에 뜻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싹 이렇게 그때는 뭐 안철수 김한길 대표 체제였습니다만 어쨌든 지도부가 모른 채 해가지고 중진 배제론을 해갖고 출마 말도 못 꺼내봤거든요. 그런 뭐 구원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권표를 겨냥하는 것이고 그 야권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뭐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박지원 의원뿐이 없죠. 동교동계라고 우리는 흔히 칭합니다만 그 지역이 또 김희철 전 의원이라든가 이원평 의원 등 동교동계
그 골수 야당 의원들이 오랫동안 했던 제기고 물론 전에는 이제 이해찬 의원이 5선을 거기서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과연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동교동계 핵심 건너가본 전 의원 등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정태호 후보 손을 들고 말하자면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좀 섭섭하고 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더라도 그래도 정태호 후보 아니냐 네네.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면은 정태호 후보가 아마 될 가능성도 많고 표가 쏠림 현상이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는 없고 또 표의 그 양 그러니까 호남표라든가 이 야권표가 워낙 많으니까 네. 한쪽으로 쏠리면은 야권이 이렇게 결집을 한다면은 뭐 승산이 있습니다만은 뭐 미지근하게 돕는다. 네네. 한번 두고 보자. 동교라든가 또 박지원 전 대표 입장에서 좀 친노의 그런 그 동교동계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좀 관망세를 유지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동영 후보가 될 수도 있죠. 네, 권누각 그 고문의 어떤 그 선거 지원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앞서 관악을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금 이번 재보선 마당에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어떤 그 예. 계기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간판급 인사들의 어떤 그 간접적인 선거 지원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전 시장이 그 사이에 체력을 많이 보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관악을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하면서 봤습니다만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입니다. 과거에 저 서울시장에서 박은선 시장한테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 잠재적인 그 저게 여권에서 보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양반이 저기에 나섰기 때문에 관악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나오대. 네. 그렇다면은 두 분이 잠재적인 맞수예요, 사실. 그래서 관악을의 선거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기에는 변수가 정동영 전 의원이에요. 네네. 정동영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낙선된다 치더라도 이쪽에 영향을 미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고 교수께서 뭐 건노당 동교동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최대 난제가 바로 동교동계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근데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뭐 원탁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고문하고 뭐 한다더니 그거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지금 현재까지 비춰진 경우는. 그래서 네네. 문재인 대표는 만사 제치놓고 동교동계하고 소통해서 그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이번 선거 전략의 최대 승부수라고 저는 봐요. 네. 네. 잠시 호남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주 서구을 현재로서는 뭐 천정배 의원이 우세다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사실 뭐 모르는 거잖아요. 네, 광주 시민들의 최종적인 민심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는 천정배 전 의원이 전 장관이 뭐 한 8%에서 10% 사이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지지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 특히 호남의 민심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말하자면 천정배 의원 같은 말하자면 4선 의원의 장관도 하시고 호남의 수재라는 이런 분을 설사 좀 흠결이 있죠. 자기가 만들었던 당, 자기가 평생 지켰던 당을 뛰쳐나와가지고 나왔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흠결이 있지만 그 얼마든지 앞으로도 대권 후보로도 나설 수 있는 것이고 네.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도 얼마든지 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조영택 후보라는 사람을 다시 해서 130에다가 플러스 한 석을 합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동단계라는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교동계가 과연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에 예. 달려 있습니다. 동교동계 손을 던다. 이건 광주 시민들한테 맡겨보겠다 하면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고 네네. 뭐 이쪽에서 나서가지고 뭐 동교동계뿐만 아닙니다. 광주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 이제 동마다 맡으실 거예요. 네. 뭐 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맡아가지고 뛰고 그렇게 되면은 뭐 6% 10% 이런 것은 금방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맞아. 그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네. 네. 더군다나 천정배 의원도 뭐 상당한 지명도도 있고 네. 또 뭐 뿌리도 호남을 원래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에서는 뭐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그분은 경기 안산에서 4선 의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조직이라든가 지역의 그런 정치 활동 면에서는 또 핸디캡을 갖고 있죠.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광주 지역들의 민심이 이게 네, 맞습니다. 인물을 택할지 당을 택할지 어떻게 글쎄 지금 예상하세요? 거기서 말씀한 대로 맞아요. 역시 거기도 나는 예. 저 동교동계의 그 당시 그 향배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천정배 전 장관이 대단히 큰 인물이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랜 역사를 가진 제일 야당이 만약에 판세가 지금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온갖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기겠지. 그래서 천정배 전 의원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인 인기는 지금은 높습니다만은 선거 전이 본격화하게 되게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력을 갖다 기울게 되면은 상당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역시 거기도 동교동계 그 향배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네요. 동교동계가 막판에 구원 투수로 나서게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겠다 이 두 분 이렇게 전망해 주신 건데요. 네. 네, 오늘 또 문재인 대표와 동교동계가 이제 회동을 가질 예정이잖아요. 네네. 이 동교동계가 문재인 대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심판 얘기 좀 예. 여쭤볼까요?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표 이번 선거 전략의 최고 선거 전략은 말하자면 동교동계 예. 호남 민심과 소통입니다. 근데 소통은 말로만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성인 군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동교동계가 나서서 뭐 지금 반대한다기보다는 호남의 민심, 호남의 여론이 또 반 문재인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동교동계가 표출으로 정치적 어떤 예. 의사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겁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선당후사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네. 야권 통합을 얘기했지만 그 전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를 하고 대권 후보를 하고 대통령 하실 때도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건 80%를 내주더라도 선당후사라고 통합을 하라 그랬는데 예. 지금 호남의 민심이 왜 반노고 반문이냐. 내주지를 않고 선거 때만 표 달라고 하고 선거 끝나면 딱 입을 딱 씻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표 달라고 할 때만 그러냐. 결국은 신뢰가 없는 거네요 또. 친노 그러한 그 패권주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나만 따르라, 나만 이익을 보겠다 하면 절대 안 되고 네. 그만한 기여를 하고 그만한 힘이 필요했으면 거기에 반대급부를 쥐었다 이거예요. 그 반대급부는 뭐냐? 내년 총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공천도 어느 정도 보장을 예. 해주고 말하자면은 박지원 의원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펴달라고 하지 말고 애우를 가지라는 건 뭡니까? 애우라는 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게 정치인은 애우가 아니에요. 서로 그게 맞는 반대급부를 줘야죠. 그러니까 지난번 당권, 28 당권 경쟁이 끝난 뒤에도 박지원 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당을 끌어가겠다 했는데도 박지원 의원이 지금까지 무슨 당직 인사다, 무슨 공천이다 단 한 번 얘기를 안 했고 지난번 원탁회의 때도 그렇게 원어브댐으로 오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 중에 적어도 미리 만나서 좀 양해도 구해야 하는데 본인도 아니고 비서가 전화해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분은 누가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가겠네요. 네, 야권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랑 오늘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이 어떻게 좀 결론을 내리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 궁금한 게 지금 상대적으로 인천 서강화울은 여권 후보가 좀 유리한 것으로 글쎄. 알려진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곳곳이 어떻게 우세적으로 점쳤던 곳인데 완전히 판세가 뒤바뀌고 있다, 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안상수 후보도 거의 뭐 굉장히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 지명대로 보면 안상수 씨가 인천시장도 지낸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권의 텃밭이니까 무난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이제 초반 분위기입니다만 지금 보면 오히려 역전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데 거기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안상수 의원이 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뭐 지명했다 그만뒀다는 뭐 안덕실 씨인가 그 말이 되는 거 이거 뭐 정신 빠진 짓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것도 실수고 그 민주당 문재인 대표 부인께서 광화 출신이시라며 그것도 또 매치가 잘 되네. 그리고 야당 후보 무슨 금당 신도시인가 거기 아파트 촌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거는 역시
친야 성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또 야당에서 또 거주지 문제까지 지금 제기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예. 그렇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안상수 씨의 선거 전략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에 오히려 역전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거하고 민주당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 관악을 하고 이런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양쪽이 다 이 선거 초보에 초기 전략에서 너무 소홀했다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지금 안상수 후보는 적어도 자기 지역구에 거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계양구에 집이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급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떴다방 후보 아니냐. 더군다나 인천, 서울과 강화 지역 사람들 뭐 이번 재보선이 그렇습니다만 1년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20대 선거까지도 당연히 이어지리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안상수 후보는 좀 나이도 많고 또 인천시장 때 그 재임 기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그 지역 출신도 아니란 말이에요. 강화라든가 그쪽도 아니고. 물론 뭐 제가 듣기로는 신동근 후보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동근 후보도 그쪽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출신 자체는 그런데 그쪽에서 3번이나 출마를 했고 또 인천 정무 부시장까지 하면서 아주 진정성을 갖고 오랫동안 지역을 다져오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안상수 후보는 말하자면은 낙하산 후보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줄곧 그 강화도라는 것은 주로 이 이북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사는 곳입니다. 저 6.25 나면서 이제 네. 그쪽 많이 내려와서 특히 개성 사람들이 제가 처가가 고향에서 잘 압니다만.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당 후보가 늘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좀 신동근 후보 쪽이 진정성을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데다가 또 3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또 동종 그런 여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주 팽팽한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또 여당이라는 게 더군다나 그 유정복 인천시장도 친박에 그렇지. 또 안상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친박이 아마 총동원할 겁니다. 친박이 반드시 당선을 시켜야 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게 야당이 뭐 이렇게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이 사실 그 내석 갖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각 당이 몇 석을 가져올지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측 불허인 것 같은데 뭐 야권 전패론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사실 예측 불허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야권 전패론까지 지금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많이 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끝끝내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전패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반동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1대3이나 2대2나 뭐 이런 쪽으로 보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석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나 새 리더십이 시험받는 당내에서 시험받는 거 큰 고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 총선에 앞두고 지금 당의 그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2대2 정도로 되면 양 두 대표가 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야당에서 전패한다든지 한 석밖에 못 걸린다든지 하면 문재인 대표로 도전을 받게 되고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 강화도 잃어버리고 뭐 어디 잃어버리고 한두 석 겨우 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배병유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